이곳은 2019년 9월 18일 새벽 분당구 순회동의 한 도로변입니다. 이날 이곳에는 경찰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도로 위에는 타다 남은 옷과 플라스틱 통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켠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벽 0시 20분쯤에 한 남성이 여성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도로에 있었던 그 플라스틱 통은 이 가해자가 휘발유를 담았던 통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에게 불을 붙인 가해 남성은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었어요.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죠. 이날 새벽 화상으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윤 씨는 사고 당시 62세의 여성이었어요. 56세였던 2013년에 투자 설명회를 다니는 지인을 통해서 한 살 어린 남성 이 씨를 알게 됩니다. 당시 이 씨가 성공한 자산가로 되게 유명했었대요. 모텔, 펜션 이런 것들을 여러 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200억대 자산가 이렇게 유명했었다고 해요. 피해자 윤 씨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일본어 가이드 일에 외국인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홀로 두 딸을 열심히 키워왔었죠. 바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항상 다정한 태도로 딸들을 대하고 사랑해줬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 씨도 2004년에 아내하고 사별을 하고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두 사람이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결국에는 재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죠. 윤 씨의 딸들은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좀 갑작스럽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걱정도 했을 거고요. 그래도 이 씨의 태도가 엄마를 걱정해주고 또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서서히 이 씨에게 마음을 열고 엄마와의 재혼을 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윤 씨와 이 씨는 2013년 7월 8일에 재혼을 하게 돼요. 윤 씨는 갖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이 씨가 사는 충남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렇게 재혼한 남편 이 씨를 따라서 이제 충남에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 서천군과 공주시에 이 씨 소유의 모텔 두 곳이 있었어요. 펜션도 있었고요. 여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살게 됐었죠. 내려갈 때는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곳까지 와서 모텔 청소, 빨래, 관리 모든 일을 이 윤 씨 혼자서 다 해왔던 거죠. 하루에 16시간씩. 이렇게 중노동을 했던 거예요. 일하는 환경이 좋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텔에 되게 좁은 쪽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혼자 지내면서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아침 7시에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외에 빨래나 이런 것들 말고도 잡일들, 손님 응대하는 거, 그리고 근처에 사는 시부모님 새끼 식사 준비. 이걸 한 사람이 다 감당했던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혼자서 다 해왔던 거죠. 왜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데려온 걸까요? 그거부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씨가 되게 성공적인 사업가라면서 자신을 과시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모텔의 위치 자체가 되게 지방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혼자서, 윤 씨 혼자서 외출을 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윤 씨는 또 운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같이 차에 태워서 나가지 않는 한 이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이 씨는 또 윤 씨가 외출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갇혀서 일만 해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원래 이분이 과거에는 되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좀 활동적으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던 분이셨는데 결혼을 하면서 생활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노동의 대가는 또 혹독했습니다. 당시 50대 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고된 노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폐렴의 결핵까지 걸렸고요. 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굽어져서 펴지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건강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윤 씨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노동을 이어가는 동안, 중노동을 반복하는 동안 이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손으로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 본인도 함께 어디선가 모텔을 관리하면서 고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윤 씨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이 씨가 그랬죠. 나는 아내와 사별하고 10년간 혼자서 지냈다. 재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근데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해준 말입니다. 이미 윤 씨도 그 정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윤 씨가 지내왔던, 그러니까 결혼을 한 이후에 지내왔던 시간들을 보면 뭔가 이 씨가 노동력을 값싸게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실제로 이 씨가 여성을 이용해서 금전적 갈취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여자 문제였어요. 윤 씨가 이제 이 씨 휴대폰에서 처음 보는 여성하고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직접 전화를 해봐요. 근데 상대편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씨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내가 지금 모텔을 짓고 있고 네가 나랑 결혼을 하면 내 재산 다 네 거다. 내가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엄청 달라붙었었대요, 본인한테.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해서 연락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을 만났던 게 이 윤 씨를 만나기 전인지 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 씨는 지금의 윤 씨처럼 내가 없어도 모텔을 관리해줄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노동력의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게 노동력뿐만이 아니었어요. 금전적으로도 서서히 갈취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윤 씨가 이 씨를 따라서 충남으로 내려오면서 노후연금을 해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산까지 처분을 해서 수중에 5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을 이 씨가 다 써요. 그러면서 이제 모텔 경영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이때도 이제 윤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게 만듭니다. 그 금액이 무려 6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텔 관련 대출 총액을 합쳐보면 거의 20억 원이 넘었고요. 심하죠. 윤 씨는 남편 이 씨 대신에 거래처에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홀로 수습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최악인 건 이 씨가 윤 씨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언을 하거나 슬슬 이런 폭력적인 성향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최악의 것들 다 갖고 있죠. 거짓말, 여자, 폭력. 이 세 개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심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냐,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나와서 이혼을 해버리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씨가 모텔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곳을 윤 씨의 큰딸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윤 씨하고 이 씨가 결혼할 때 이 씨가 그랬거든요. 네 두 딸도 내가 내 자식처럼, 내 친자식처럼 챙기겠다. 그러면서 윤 씨의 큰딸 부부에게 되게 솔깃한 제안을 해요. 임대차 보증금 1억 원만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텔 한 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너희들이 써라 이런 거죠. 이 말에 큰딸 부부는 당시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이 씨에게 1억 원을 줬고요. 그렇게 모텔 운영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임대 보증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달 줘야 하는 수백만 원의 모텔 건물 월세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과금, 뭐 이런 운영비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이걸 메우느라 생활고를 겪을 정도였던 거죠. 이걸 모르고 줬을까요? 본인이 뻔히 운영을 해보면 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넘긴 거예요. 게다가 이 씨가 이 큰딸 부부에게까지 윤 씨에게 하듯이 폭언과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던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기분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던 겁니다. 악질이죠. 이걸 이용한 거죠. 아마 결혼도 그런 목적이었을 거고요. 딸 부부가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자 윤 씨도 나 믿고 여기까지 투자를 하고 집 보증금까지 빼서 지방에 내려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누구 하나도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리고 그 묶여진 가족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먹은 거죠. 이렇게 힘든 시간이 이어지던 중에 2019년 5월경 큰딸 부부는 결국 모텔 운영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이제 모텔 보증금 1억 주세요. 돌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쓰레기가 순순히 줄 리가 있나요?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로 갈등이 굉장히 커졌고요. 피해자 윤 씨는 이 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일에 이 씨 몰래 집을 나와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둘째 딸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되게 긴박했거든요. 일단은 기차에 올라타서 딸들하고 짧게 통화를 해요. 나 지금 도망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씨가 전화로 막 자기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폰을 꺼버립니다. 그렇게 무사히 경기도 분당에 있는 둘째 딸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만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지만 이게 6년간의 이야기예요. 도망을 치기까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얼마나 큰 결심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윤 씨는 이후에 병원을 다니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늘 끝까지 남는 건 사실 마음의 상처인 것 같아요. 몸은 거기서 떠났지만 이 남편 이 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막 실제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계속해서 느끼기도 했고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었대요. 여러분, 우울증은 내 의지만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내 뇌에 데미지를 입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렇게 고통 속의 지난 시간들에서 벗어나려고 윤 씨가 애를 쓰는 동안 이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발 그 계획만은 아니길 바라지만 이 씨는 이미 머릿속에 무슨 짓을 할지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일단 윤 씨가 도망친 이후부터 딸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음성 메시지를 보내요. 내가 살인을 하게 만들어. 내가 보복할 일만 남았어. 너희 인생 이제 끝이야. 네 딸 아깝지 않니? 어미 때문에 새끼들까지 피해보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윤 씨의 딸에게는 네 위치 추적해서 네 집 알아. 내가 올라가면 다 죽는 수가 있어. 직장에서 개망신 한번 당하게 해줘? 너 내가 가만 안 둬.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의 협박을 음성과 문자로 수차례 남겼던 거죠. 그리고 사라진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 씨가 이 씨에게 이혼을 요구해도 윤 씨의 딸에게 너랑 네 엄마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혼을 안 한다. 이러면서 거부를 해요. 그럼에도 이혼 요구가 계속되면서 결국 이 씨는 해서는 안 될 생각과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 윤 씨를 불붙여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휘발유까지 준비해서 이걸 자신의 차에 넣어둡니다. 가출한 지 47일째가 돼요. 이날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이었던 2019년 9월 17일이었어요. 이 씨는 윤 씨에게 또 한 번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냅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다 그냥 태워버리고 말던가 이제 그렇게 결정해버려야 돼.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둘째 딸의 집 주소를 대고는 네 딸 집에다가 휘발유 부어버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 9시 53분경에 나 지금 분당 간다. 딸 집에 불 지를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휘발유가 담겨있는 통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요. 그리고 진짜로 둘째 딸의 집 근처로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든. 그런데 딸을 해치겠다라는 말, 그리고 그런 휘발유통 사진들, 이런 걸 그냥 넘길 부모는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피해자 윤 씨가 고민 끝에 이 씨를 만나기로 결정을 했죠. 이걸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윤 씨를 불러내겠다. 윤 씨는 이제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밖에서 만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씨가 난 거기 못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 근처 길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쪽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2019년 9월 18일 새벽 0시에 피해자 윤 씨와 그녀의 딸 그리고 이 씨가 경기도 분당 순회동의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당시에 윤 씨가 혼자 가겠다고 했었는데 딸이 어떻게 엄마를 그냥 보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갔었대요. 근데 이 씨가 윤 씨 딸을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같이 나온 걸 보자마자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둘이서 할 얘기 있으니까 넌 좀 빠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빠지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엄마가 그동안 겪어왔고 6년 동안 또 이 씨가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는 딸이 가장 잘 알아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알고 딸이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 씨가 몰랐을까요? 둘이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아는데. 하고 싶은 게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딸도 아마 그 위험함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완강한 모습으로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씨와 딸 사이에 언쟁이 시작돼요. 그러다 결국 격분한 이 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달려가더니 미리 실어둔 이 휘발유통을 꺼내는데요. 지금부터는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휘발유통을 꺼낸 이 씨는 그걸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부어버려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딸의 얼굴과 상반신에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그 통을 딸에게 집어 던지고 딸을 때리기 시작해요. 윤 씨는 일단 몸에 휘발유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느끼고 이 씨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 씨는 그런 그녀를 끝까지 쫓아갔고요. 결국 라이터로 불을 붙여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딸이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이런 모습들 상상으로라도 견딜 수 있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가 불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 상상을 견디실 수 있나요? 이 피해자 따님분이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씨는 갑자기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렸고요.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웠죠. 눈앞에서 윤 씨가 고통받고 있었지만 일단 자기 몸에 붙은 게 너무 뜨거워서 막 스스로 막 불을 끄기 바빴어요. 당시에 이 사건이 길거리에서 이제 한복판에서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목격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불이 붙으니까 근처에 시민들이 막 불을 끄려고 막 나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딸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그녀를 구하려고 시민들이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크게 화상을 입은 피해자 윤 씨와 이 씨가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인 2019년 10월 11일 오후 7시 40분경 피해자 윤 씨는 결국 전신 3도 화염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사망합니다. 6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는데 그곳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혼한 남편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거죠. 이 씨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이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어요. 최종 선고가 남은 상태에서 이 피해자의 딸은 이 씨가 엄벌을 받길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요.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 피해자의 삶에 안타까워하면서 가해자 이 씨가 올바른 판결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씨는 뭘 하고 있었냐? 구치소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유족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 씨는 당연히 나쁘죠. 살인자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이 씨의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족들조차도 미안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피해자가 몰래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피해자 탓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렇게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 4월 23일 최종 선고일이 됩니다. 이 씨는 재판정에서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동안 유족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를 사랑했고 말없이 가출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죠.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리를 피해주지 않은 피해자의 딸에게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 근데 이 씨가 남긴 그런 증거를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담배를 안 펴요. 근데 당시에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미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의 문자 이런 것들 계속 보냈었죠. 그리고 휘발유통 찍어서 사진까지 보냈죠. 거기에다 이제 피해자 딸에다가 불을 지르겠다 이런 구체적인 문자까지도 보냈었고요. 그리고 휘발유 이미 차에 있었잖아요. 준비해놨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재판부는 준비와 계획에 의한 살인으로 봤습니다. 우발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가해자 이 씨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씨가 엄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특히 이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죠. 일단 최종적으로 25년형을 받게 됐는데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당한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나이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게 어떻게 25년형의 이유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을 속여서 결혼을 하고 6년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게 만들고 빚까지 지게 만들고 견디다 못해 도망간 사람을 붙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걸 딸이 보게 만들고 그 결과가 25년입니다. 사과 한마디 유족에게 하지 않았는데 무슨 반성을 했다는 거고 무슨 피의자의 가족들의 선처를 들어준다는 걸까요? 그녀의 고통은 명백했거든요. 사과는 명백하지 않았지만 고통은 명백했어요. 당시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딸이 이제 어머니가 남겨뒀던 메모 그리고 휴대폰에 썼던 일기들을 발견해서 재판의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 제대로 읽어보고 공감이나 했을까 싶어요. 종이에 쓴 메모는 일단 어머니가 딸의 집에서 쉬면서 쓴 거고요. 휴대폰에 남긴 일기는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썼던 거예요. 6년간의 힘든 결혼 생활과 남편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옥 아닌 감옥 생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 이제 벗어나고 싶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답게 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윤 씨는 딸들에게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딸들이 엄마를 보러 모텔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고통은 무시된 채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가해자의 반성만 인정된 판결 25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그 이전에 더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안 씨가 계속해서 협박을 받는 과정 중에 가족들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갔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근데 이때 경찰의 반응이 정말 황당해요. 그 심각한 상황, 협박에 대한 이야기, 문자 이런 거 안 보여줬겠어요? 이런 걸 다 전달을 했음에도 이 씨가 살인을 할 것 같진 않은데요?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를 원하시면 고소를 해도 돼요. 근데 고소하셔가지고 괜히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이를 키우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를 키우면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시 피해자 윤 씨가 경찰에 3번을 찾아갔었어요. 그때마다 경찰은 매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윤 씨는 제대로 된 도움, 안내 이런 거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어떤 그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체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더 우울증을 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겠어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뭔지 알려줬었다면 이렇게 약한 몸으로 자신을 지키다가 불에 타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